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홀로 요양을 하며 지내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무료한 일상에 심심하던 찰나 여기 계신 간호사분이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매일같이 사연을 듣다가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글솜씨가 워낙 서툴고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되네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속 안에서부터 꽁꽁 숨겨왔던 저의 지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한번 털어보려고 이렇게 한자 한자 글을 써봅니다. 모쪼록 제 인생사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 욕도 해주시고 하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더덥다지만 이렇게 혼자나마 요양을 하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처음부터 이리 외롭게 살진 않았습니다. 북적북적한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도 있었고 우리 아이 손잡고 꽃가옷을 사던 시절도 있었죠. 왜 홀로 요양원에서 지내는지 궁금하시려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자식이 셋이나 있습니다. 각자 2살 터울씩인데 듬직한 아들 둘에 곱디고 온 딸 하나가 있죠. 남편이랑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자식을 셋이나 놓고 살 정도로 남편과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배는 고라도 자식들은 항상 배가 빵빵하게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막내딸을 낳았을 때 우리 형편은 꽤 좋았습니다. 자식들 아프면 병원 바로 데리고 갈 수 있고 자식들이 뭘 필요로 하면 바로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은 되었죠. 우리 첫째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까지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는 첫째와 가운데서 개구진 모습으로 늘 장난을 치는 둘째, 그리고 애교가 넘쳐 흐르는 막내까지. 하루가 이렇게 짧은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이는 정말 좋았죠. 남들이 전부 인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 같은 놈들이라며 부러워했어요. 주말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저희 집을 기웃거리는 동네 주민들까지 있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우리 가족의 행복은 평생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10살을 맞은 그해 겨울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심장의 정지는 우리 가족들의 행복도 정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의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어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간 것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은 밤마다 아빠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며 저를 보채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눈에 힘을 주며 큰 소리를 내야 했던 제 심정을 다들 이해하실까요? 그때 왜 아빠를 찾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못해주고 화를 내야만 했는지 저도 참 후회가 되네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하루빨리 아빠를 잊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아빠라는 존재를 꽁꽁 묻어버리게 하는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다행히도 심장마비로 죽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보험금 몇 푼이 우리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라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10살이었지만 갓 30살을 넘긴 나이였기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발빠르게 뛰어다녀야 했어요. 저에게도 안정이라는 게 필요했고 아이들에게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도 저만큼 바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고 아이들이 은근히 짐덩어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잡아야 우리 아이들도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믿었던 탓이죠. 애들은 점점 크고 돈은 더 들어가니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오랜 동네 친구가 저에게 땅을 사두라고 일러주더군요. 평택에 있는 땅인데 개발이 될 거라면서 저에게 미리 사둬야 싼값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만 믿고 혹해서 땅을 사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남겨준 보험금을 탈탈 털어서 평택의 어느 땅이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임야를 사들였어요. 당시 평택 땅은 정말 값이 나가지 않았기에 보험금을 탈탈 털어 사면 꽤 많은 평수의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땅을 직접 보고 샀어야 했는데 오랜 친구가 저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땅을 구매했죠. 나중에서야 그래 나에게 땅이 있지 하는 마음에 찾아간 평택 땅은 정말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대지. 그곳은 밭으로도 논으로도 쓸 수 없는 그냥 황무지 같은 넓은 땅뿐이었습니다. 상가를 지을래도 옆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있어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 허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돈으로 산 땅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니. 제 마음처럼 공허함만 가득할 뿐이었죠. 당장 생계를 꾸려야 할 돈을 털어 땅을 샀으니 제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무리해서 구한 집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는 바로 동네의 구직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큰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달 전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홀 테이블은 4개밖에 없고 전부 배달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쨌든 돈이 필요했고 조금이라도 더 월급을 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손이 빠른 저를 좋아하셨고 저는 목이 수그러드는 것도 잊은 채 머리에 백바늘이고 시장 곳곳을 배달했습니다. 시장에 나무를 파는 할머니도 건어물을 파는 아저씨도 모두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지만 좋았어요. 제가 불쌍해질수록 한 푼 더 쥐어주는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아이를 셋이나 키워야 하는 저는 아침 식당이 문 열 때부터 상인들이 문 닫는 시장 마감 시간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상인들이 참 예뻐해 주셨죠. 하지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진절머리나게 생각하는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나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듬어 파셔서 종종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죠. 할머니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꽤 미움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아나무인에 성질머리 더럽고 욕도 잘하고 10원 한 푼까지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낸다고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이 음식 주문을 거절할 리 있겠습니까? 주인 부부는 저를 예뻐하셨지만 주문을 거절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죠. 그 할머니 역시 저에게 바라는 게 있어 매번 주문을 하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나물가게에 배달 가는 일에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죠.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에게는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체장애 아들은 할머니가 홀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늘 나물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혼자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죠. 집에 두고 다닐 수가 없어 나물가게에 데리고 다닌다며 저한테 쓱 들이미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네, 애가 셋이나 딸린 과부라며? 우리 아들이 정신이 좀 어려서 그렇지 아주 듬직한 놈이야. 지 마누라 생기면 아주 마누라만 졸졸 쫓아다닐 놈이라고. 등치만 컸지 정신이 딱 자네 아이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애 하나 더 키워보는 셈치고 우리 아들이랑 살아보는 게 어때? 내가 나물 팔아서 건물도 올린 거 알지? 저는 너무 놀래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나물 파시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애가 셋이 딸린 과부라도 그렇지
어떻게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돌보라며 데려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아들을 짐덩이로 생각하는 할머니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가슴에 그런 비수가 꽂히더군요. 제가 저의 아이들을 짐덩이로 생각했었다는 그런 비수요. 저에게 꾸준히 나물할머니는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결국 저는 남편이 아직도 그립고 아이들이 있어서 생각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야기조차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들이미셨습니다. 아들은 저를 자꾸 마주치니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배달을 가면 제 옆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힘으로 저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해서 도망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밥값을 자꾸 미적이며 지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들과 대화를 해보라는 이유에서였죠. 제가 계속해서 싫다, 부담스럽다,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대꾸를 했지만 할머니는 콧방귀만 끼셨습니다. 저에게 돈이 없어서 식당 배달 일을 하는 주제에 눈이 너무 높아서 큰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뭐 뻔했죠. 주문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요. 저는 그 뒤로 더욱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혹여라도 할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힘으로 무섭게 군다면 중요 부위라도 발로 차고 눈이라도 찔러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작작 좀 튕기고 우리 아들 이제 좀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애가 셋이나 딸린 과부 주제에 뭘 자꾸 도망가고 앉았어? 어디 가도 이런 혼처 구하기 힘들어. 내가 자네 이름으로 건물 올려준다니까.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도 아들 치료비로 돈이 많이 나가는 상태라 건물 같은 건 올리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속이며 어떻게든 저를 아들과 엮으려는 심산이었던 거죠. 제가 건물을 준다고 하면 냉큼 혼인신고라도 할 줄 알았는지 쉼없이 들먹이는데 제가 넘어가질 않으니 조바심이 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아들한테 웃어주는 바람에 아들이 저를 색시로 생각하고 있다는 미친 소리까지 내뱉더라고요. 저는 할머니한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저는 죽어도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음흉하게 저를 보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내면서 거절하자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은 힘껏 수그러들고 할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소쿠리를 던지시려고 했어요. 그때 옆 가게에 있던 건어물 가게 사장님께서 할머니한테 소리를 질러주셨습니다. 할매, 노망 났어? 왜 자꾸 싫다는 사람한테 저 등신을 들이밀어? 할매나 평생 저 등신 수발 들면서 살아. 애꿎은 사람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나물 할머니는 말 다 했냐며 건어물 가게 사장님과 싸우려고 하셨습니다. 저를 은근히 흘겨보시면서 애 셋이나 딸린 거 받아주겠다는데 뭐 저리 고기 한 척 튕기고 앉아있냐고 하시더군요. 건어물 가게 사장님은 저에게 욕받다며 그냥 무시하고 가라고 저한테 최대한 배달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알겠다고 하고 떠났죠. 한 3일 정도 정말 주문을 하지 않던 나물할머니가 갑자기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해 하셨지만 그래도 일이니 어쩌겠어요. 평소에도 제가 나타나면 어떻게든 저를 끌고 가려고 했던 할머니와 은근히 제 옆을 빙빙 도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갔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결혼 좀 들이댔다고 내가 배달을 피해서야 되겠나 하는 마음이었죠. 주변 상인분들도 더러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할머니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신 건지 소쿠리 안에 음식값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돈만 챙기고 음식을 내려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 아들이 제 옆에 불쑥 나타나더니 저를 힘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잡아당겨지는 대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가게 문 일부가 셔터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저를 확 밀어 넣는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셔터 안쪽 어두운 공간이라 보이지도 않겠다 싶었거든요. 순간 할머니가 일부러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힘으로 저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할머니가 그 꼴을 보고 당장 결혼해라, 우리 아들을 깨어냈다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셔터 안쪽에서 소리를 치니 바깥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목이 쉬어라 계속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저한테 아무 말도 않고 죽죽 힘만 써대는데 정말 도망 다니고 발버둥 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 가게 안쪽이 소란스럽자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오셨다가 제가 소리치는 걸 듣고 아들의 뒤통수를 때려주셨어요. 깜짝 놀란 할머니 아들이 건어물 가게 사장님을 째려보자 사장님이 근처 상인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 지네 엄마한테 못된 것만 쳐 배워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냐면서 동네 사람들 다 이 집 피해 다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음식을 시켜놓고 나타나지도 않던 나물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쳐나오더니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랑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나물할머니가 이 모든 일을 꾸며놓고 일부러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서러움에 엉엉 울면서 가게에 돌아왔고 제가 배달을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하셨던 사장님 부부는 제 꼴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며 배달일에서 빼주시고 저를 주방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다행히 인원을 더 뽑으려고 했었다면서 주방에서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에 나물 할머니가 가게까지 찾아와서 일을 어찌 이리 크게 만드냐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됐잖아 라며 적반하장으로 굴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노망난 할매 주문 안 받아줄 거라면서 아들을 보호소에 보내던지 하라고 소리치셨죠. 나물할머니는 끝까지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받아주지 않은 제 탓을 하셨지만 주변 상인들은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뒤로 주방에서 저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워야 할 레시피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적응되니 안 보고도 술술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식당 일이 끝나면 항상 남은 반찬들을 싸주시는 사장님 부부 덕에 애들 먹일 반찬과 밥을 넉넉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힘들지 하시면서 간혹 고기도 몰래 내어주실 때는 정말 제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배려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아이들의 소풍날이나 운동회 날에도 제가 아이들 도시락을 쌀 수 있도록 가게 주방을 내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가게에 놀러오면 손에 꼭 1,000원이라도 쥐어주시던 사장님 부부셨어요. 우리 애들 정말 배 한 번 골아본 적 없이 든든하게 채워가면서 공부시켰습니다. 물론 과외나 학원 같은 데는 못 보내봤지만 애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잘해주었습니다.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어찌 저리 똑똑하냐고 비법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우리 남편 닮았으니 똑똑하죠. 하고 대꾸하면 아직도 남편 타령이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를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대견하게 봐주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저는 항상 제자리를 지키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막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야 밥을 마음껏 먹일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버텨냈어요. 손에 화상을 입고 식당 일을 한다며 무시당하고 술 취한 취객이며 상인들이며 모두 저를 힘들게 할 때에도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셋이서 알아서 양치질을 하고 옷을 꺼내 입고 가방을 챙겨서 학교를 다녀오고 집에 돌아와 시간을 보내며 공부하고
저녁밥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차려둔 차갑게 식은 그 밥을 아무런 불평 없이 먹고,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제서야 씻고 자는 우리 아이들. 너무 일찌감치 세상을 알아버린 탓에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꾹 참아내며 버텼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했어요. 남편을 일찍 보냈다는 이유로 그렇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10년을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 정말 힘이 들긴 했습니다. 사춘기가 심하게 온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게 뭐냐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고, 저에게 돈이나 내놓으라며 날강도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창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바빴으니 아이들이 저에게 낯을 가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회초리도 들어보고 사탕 발린 말로 달래보기도 했지만 사실 쉽지 않더군요. 점점 커진 아들 둘은 저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고, 막내딸은 저에게 살갑게 하고 싶어 했지만 머뭇거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 스스로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죠. 둘째 아이의 수능이 가까워진 어느 날 저는 식당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식당 일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저에게 이 자리 이 가격으로 주기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하면서도 매출을 확인했을 때 정말 장사가 잘 됨을 느끼기도 했고, 사장님이 이제 외국 가서 자식들이랑 살 거라고 정리하는 걸 보니 저도 혹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들의 대학 등록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어차피 돈이야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첫째 아들은 바로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식당 인수받느라 돈을 썼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돈이라도 모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홀로 논산훈련소에 도착했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아들은 덤덤했습니다. 저에게 돈 많이 벌어두라며 군대에서 착실하게 모아오겠다며 대한민국 남자들은 누구나 가는 거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말도 안 듣고 엇나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대면대면했던 아들들이지만 그래도 공부 하나는 착실하게 했던 놈들이라 저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과 딸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요. 첫째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군대에 떠나고 둘째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갈 땐 첫째 아들이 제대를 했고 막내딸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모두들 서울에 있는 학교에 철썩 붙어버린 덕에 자취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고 장학금도 근근히 챙겨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인수한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저는 돈 걱정 없이 성인이 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장사를 하며 현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밥값을 결제해 주신 덕분에 제 통장 잔고도 점차 늘어났죠.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둘째 아이도 대학 졸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막내 또한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다시 화목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저와 말을 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춘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조금 아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저에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대들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공무원 일을 하면서 뭔가 힘든 게 있나 싶으면서도 아들은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니 자꾸만 신경이 쓰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더니 저에게 어마어마한 벌금과 세금을 물리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시장 특성상 현금 거래가 잦은데
제가 현금 영수증을 끊어준 적 없이 돈을 모두 가로챘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를 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단지 무식해서 몰랐던 것뿐인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놓친 것뿐인데 저에게 벌금과 세금을 물리니 억울했습니다. 앞으로는 꼬박꼬박 할게요 라고 몇 번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이전 사장님도 저와 똑같이 장사를 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탈세는 제가 했는데 우리 첫째 아들에게도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탈세 혐의를 받자 세금 업무를 보던 아들은 근무하던 곳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 귀한 공무원 자리를 내려놓고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처먹다가 저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때문에 근무지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면서 왜 탈세를 했냐고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들에게 매일 아침 술값을 쥐어주고 출근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탈세한 더러운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술값을 챙겨 술을 마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망가져가는 사이 둘째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착실한 하루를 보냈고 막내딸은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도 첫째는 자긴 결혼도 못할 거라면서 술에 취해 살다가 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마셔댔으니 당연히 몸이 성치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을 살피지 못한 제가 죄인이었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술만 먹는 아들에게 잔소리 한번 못한 저는 간암이라는 아들의 말에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술값을 쥐어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술을 먹지 않았을 거라고요. 나이 30살에 간암이라 하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나이에 저는 과부가 되었는데 우리 아들은 나이 30살에 간암에 걸리는구나.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운명인가 하면서요. 저는 현실을 잊고 싶어 더욱 식당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아들은 말라갔고 죽어갔습니다. 결국 투병 생활을 하느라 저는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꺼내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했고 살 이유가 없다면서 하나둘 손에서 모든 걸 놓았습니다. 살아내려는 의지가 없으니 당연히 병마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투병 2년 만에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죠. 저는 큰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은 뭐가 그리 급해서 우리 아들 한창 나이에 데려가느냐고. 내가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하루를 버티고 사는데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을 했죠. 하지만 시간은 또 흐르더군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뱅뱅 도는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나이가 차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이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았지만 며느리도 생기고 사이도 생기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손주들 많이 낳고 북적북적하게 잘 살아다오 하는 말로 두 아이를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제 말이 씨가 됐는지 막내딸내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네 집에서는 도통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단 한 번도 아이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아들을 똑 닮은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제가 잔소리를 하는 순간 시가에서 귀찮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꾹 참았어요. 하지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어 은근히 며느리에게 한번 물어보니 며느리가 제게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불임이었던 것이었어요.
씨가 없는 수박이라고 그러더군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는 소리는 정말 첫째 아들이 간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랑 비슷한 충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이런 시련만 닥쳐오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아들이 불임이라 요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간섭 같고 귀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임인데 제가 뭐라 위로를 덧붙이겠나요? 며느리에게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걸 감내하며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고는 불어나지만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인 아들놈이 아주 미친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며느리랑 관계가 소원해지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것이죠. 바람을 피고 다니다가 며느리에게 딱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 말로는 씨 없는 수박이라 바람을 펴도 들킬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변명을 하는데 정말 이게 제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로 바람을 필 수가 있습니까? 며느리는 아이도 못 가지는 걸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몇 개월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지 증거 자료까지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준비를 했더군요. 결국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보 천치 같은 놈을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저희 집으로 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혼 소송에 위자료까지 싹 물어주고 재산 분할까지 해주고 나니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들과 바람핀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더군요. 어느 날 모르는 여자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상간녀 소송에 걸렸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당신 아들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던 거예요. 제가 왜 상간녀 소송에 걸려야 하는지, 이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기당한 거니까 당신 아들이 돈 물어내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송에서 졌다고 돈을 물어내라는 판결문을 확 던지는데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디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고 여자를 꼬시고 다닌단 말입니까? 저는 아들이 정말 미친놈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상간녀에게 돈까지 쥐어주고 말았죠. 덕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술은 먹지 말라고. 너네 형 생각해서 술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터라 아직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미리 준비했던 며느리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했고 결국 아들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아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퇴사 명령을 받고 퇴직금 몇 푼 챙겨 나온 아들은 집 밖으로 나오길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식당 일이라도 도우며 살라고 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리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아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딸은 그때까지도 백화점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애를 둘이나 낳고 워킹맘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사고를 친 마당에 막내딸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탈세 때문에 세금을 나눠서 내고 있었던 중이라 큰 돈을 내어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우물쭈물하면서 저에게 실토했죠. 사실은 남편 몰래 빚이 좀 있어서 그래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사위 몰래 빚을 질 일이 뭐가 있어. 사위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면서 빠듯한 것도 아니지 않니? 엄마, 그냥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엄마 현금 쓸어 담는다고 소문났던데 그거 세금도 나눠서 내는 거잖아. 나 진짜 급하단 말이야.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다짜고짜 빌려줄 순 없다.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명품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아요? 다들 하나씩 팩 하나 들고 있는데 나만 없더라. 그게 너무 초라해서 몇 개 샀어. 근데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샀어. 됐어? 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사치의 눈이 멀어서 대출을 받아서 명품백을 샀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몇 개씩이나요. 저는 그게 변명인 걸 알았지만 잔소리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대며 그들은 하나씩 있는데 나만 없어서 샀다는 말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대로 맞춰서 사는 것이고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아이는 이미 잔뜩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니? 네가 산 명품들 팔아서 갚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가방을 어찌 파냐며 팔아도 그값 안 나온다고 팔아봐야 반값이라고 저한테 울면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셀쭉 입을 내밀면서 막내한테 5천만 원 주면 자기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덧붙이더군요. 저는 화들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막내만 5천만 원 주면 자기는 소송을 걸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둘이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늙으면 누가 모실 것 같냐고 하면서 서로 돈 내놔라 하면서 싸우는데 그때 제 나이가 60을 넘겼을 때입니다. 둘째 아들이야 제가 데리고 산다 치지만 막내딸은 자식도 둘씩이나 있고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니까 마음에 걸려서 둘째 아들 몰래 딸에게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통장을 우연히 확인했고 이체 내역을 보더니 유산 상속한 거냐고 노발대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한테도 5천만 원을 줘야 공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미 딸을 도와준 것도 모든 걸 다 털어져 준 것이었는데 그러더니 아들이 저에게 그 식당 이제 장사 안 되지 않냐고 벌써 몇십 년이나 된 곳인데 리모델링 하나 안 해서 낡아 빠지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요즘 전통시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한밭집을 운영하고 있냐 하는데 아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시장도 현대화됐고 젊은 애들도 많이 오는데 저는 사장님에게 물려받은 그 모습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모습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흔들리자 저에게 가게를 팔아버리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더니 판돈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하던 와중에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권리금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속도 모르는 아들놈은 좋다고 잘 팔았다고 돈 잘 챙겼냐고 하더군요. 아들이 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계속 이야기를 해댔고 저는 귀가 아파 결국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서류냐 하니 제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각서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거라고 걱정 말고 사인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딸과 다르게 아들은 정말 갚을 생각인가 싶어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고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던 어느 날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내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이 저에게 사인하라 했던 그 서류가 차용증이 아닌 보증 서류였던 거였죠. 미친놈이 사업보증으로 절 세우고 돈 다 해먹고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제 연락도 받지 않고 말이죠.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오갈 곳이 없어져서 저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 집 앞에서 벨을 누르니 저한테 여긴 왜 왔냐고 묻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오빠한테 보증을 서줬다고?
근데 왜 나를 찾아와, 엄마? 돈은 오빠한테 해주고 빚 남으니까 나한테 온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내가 너한테도 5천만 원 해줬잖아. 장모님, 아내한테 5천을 해주셨다고요? 그런 말 없었는데? 야, 그 돈 다 어디 갔어? 나는 왜 몰라? 아니, 엄마. 그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둘이 싸워대는데 정말 답도 없었습니다. 둘이 실컷 싸우더니 사위가 저한테 모실 수 없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저를 쫓아내더군요. 딸도 문을 쾅 닫아버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결국 저는 오갈 데가 없어서 동네 경로원 같은 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온 주민센터 직원이 저에게 여기서 뭐 하시냐고 하길래 부끄러워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갈 데가 없으시냐면서 노인 쉼터라는 곳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오갈 데가 없는 할머니들이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던 그때 TV 뉴스에 평택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앵커가 떠들어대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건 10배 이상의 차익뿐이더군요. 저는 바로 평택으로 가서 부동산을 죄다 뒤졌습니다. 제 땅이 딱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오는 알박기 자리라고 시세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큰 건설업체 대표와 미팅을 하게 되었고 엄청 비싸게 그 땅을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돈이 생긴 저는 바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을 갚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중에 10억 이상이 남더라고요. 제가 빚을 갚은 걸 어찌 알았는지 그제서야 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돈 좀 달라고 하길래 저는 누구시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없다고 하니 저에게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노인을 괴롭힌다고 신고를 하고 났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제가 몇 개월을 쉼터에서 버틴 것까지 증언을 해주어서 경찰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호자로 딸을 불러주었는데 딸이 무슨 일이냐고 귀찮다고 소리치는 와중에 아들이 딸한테 우리 엄마 돈 생겼다고 말했는지 갑자기 돌변을 하더군요. 엄마 돈 생겼어? 와,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그동안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엄마는 다 이해해줄 수 있잖아. 저는 소름 돋아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접근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덕분에 한 달 동안 접근 금지 처리를 받게 되고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 한 달 동안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지낼 돈을 빼고 전부 노인 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처럼 소외받는 노인들을 위해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게 주간지 기사에 실리자마자 아들, 딸 둘 다 눈이 돌아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어버리고 제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금지 신청까지 모조리 다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고도 없는 동네로 내려와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요양보호사들이랑 수다도 떨고 만들기도 하고 퍼즐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 새끼들 열심히 키워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옆을 지켜주는 요양보호사들과 간호사, 그리고 간간히 찾아오는 주민센터 직원이 훨씬 가족 같고 편합니다. 끊어내야 할 땐 빠르게 끊어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마당에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평온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 효도를 바라는 남편과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된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땅 아래 결혼을 앞두고 있든 말든 그 어떤 여자라도 시체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싫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죠. 보편적으로 싫다는 비율이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 늘 염두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나름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과 잘 지내는 게 우선인 것도 있겠지만 제게는 시부모의 존재가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눈앞에 다가온 운명의 상대를 두고 결혼을 고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감을 못하고 경험을 하더라도 2번, 3번의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겪어보면서 같이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한 지 한 1년 지났어요. 작년의 일을 꺼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저 스스로 우스운 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더라는 거예요. 제게 이혼이 상처는 아니거든요. 절대 입을 가볍게 놀리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걱정은 되네요. 타자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민은 되지만 저의 최악의 이혼 시나리오를 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32살인 현재 아이가 벌써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 당시 아이를 거의 1년꼴로 임신을 했고 당연히 첫째는 허니문 베이비로 낳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난 복학생 선배였어요. 군 제대를 하고 온 복학생 선배의 꼬드김에 저만 넘어가서 졸업까지 사귀게 된 겁니다. 학교 졸업 후 제가 먼저 취업을 했는데 남편 졸업과 동시에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제안으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를 가졌을 때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외동으로 커서 대가족이 꿈이거든. 내가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효도를 좀 해야 되잖아.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어? 결혼 전만 해도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사실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된 것도 시부 때문이었거든요. 시부가 같이 살고 싶다고 제안해서 남편이 저를 설득해 합가를 하게 된 겁니다. 시댁이랑 지내는 게 불편했지만 어쩌겠어요. 분가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남편을 너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가 조건은 이미 합의를 보고 결혼한 거라 괜찮았는데 시부가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다자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원래부터 아이를 몇 명 낳을 건지에 대해서도 의논한 적 없기 때문에 저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시댁살이를 첫째를 가진 채로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시자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에게 닥치는 불이익은 참지 않을 생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합가를 시작했으나 만약 제게 꼿꼿한 등살이 날아온다면 고스란히 당하는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죠. 제가 첫째를 낳자 시부는 거의 손자를 끼고 다니며 돌보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육아를 거의 시부와 분담하는 수준이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시부는 제게 참 유연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 말대로 시부는 식구가 늘어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시부의 웃음이 보기 좋아서 저도 아이 낳는 게 딱히 힘에 부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제적 지원도 시부가 흔쾌히 보태어 주기도 하고 제게 아이한테 써달라고 용돈도 많이 찔러줬거든요. 손주를 사랑해서라지만 저는 합가를 하고 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시모가 못마땅해 한다는 겁니다. 시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면 어김없이 시모가 슬쩍 나타났는데요. 요즘 세상에 너같이 시댁살이 편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살림이 안 돌아가니까 앞으로 식구들 밥은 네가 챙기도록 해라. 시모는 뭐든 저에게 하나를 꼭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자 들어가는 사람을 싫어했던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존재였죠. 시모가 요리를 저더러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요리를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지리도 못하는 편입니다. 제 친정에서도 엄마가 요리를 못하고 아빠가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집은 아빠가 늘 밥을 차려주었거든요.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남자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자란 저는 여자니까 당연히 요리를 해야 된다는 시모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랑 아니란 거 압니다. 하지만 저랑 엄마는 요리를 못하니까 항상 다른 거라도 찾아서 그걸 대신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더불어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시모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리 못한다고 했더니 시모가 하다 보면 다 하는 거라고, 자기도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보고 배우라네요. 할 수 없이 저는 이게 남편 집 문화라고 생각해 시모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제 나이 26살에 처음으로 요리란 걸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차리게 된 첫 식사 자리, 시모가 입으로만 설명해줬지 저한테 뭐 하나 시범 보여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시범 보여주면 결국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냐면서 처음부터 저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도전하게 된 거 저는 면접 준비할 때처럼 온갖 에너지를 쏟아서 결과물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평이 어땠냐고요? 네, 제 요리는 100% 똥이었어요.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맛은 다 똥이었습니다. 그나마 잘한 건 아무런 간도 안 한 달걀 후라이였어요. 남편은 이런 제 요리 솜씨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요리를 했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고, 먹어보더니 오히려 시모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다음부턴 엄마가 해. 얘 결혼하기 전부터 요리는 진짜 못했어. 내가 웬만하면 마누라 칭찬하겠는데 요리만큼은 얘가 참 독보적이야. 쫄쫄 굶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가 요리하는 게 나을걸?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까지 다들 숟가락을 빨리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요리 부분에서 이미 이런 평가를 예상했기에 별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 말에 동조까지 하니 시모가 더 열이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밥그릇도 못 먹고 일어난 시부가 손자를 데리고 자리를 떴고, 남편도 그만 씻고 잘 준비하겠다며 들어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시모만이 저를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여자가 돼서 어떻게 요리 하나를 못하니? 결혼을 한다는 여자가 살림의 기본인 요리를 못하는 게 말이 돼? 설마 앞으로 식사 준비하기 싫어서 꼼수 쓰는 거냐? 저도 꼼수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왜 여자라고 다 요리 잘해야 돼요? 저희 엄마도 못하시는걸요. 그래서 아빠가 하셨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야. 뭐 자랑이라고 너까지 그런 걸 고스란히 배웠어? 자고로 여자면 내 남편 먹여 살릴 내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준비를 하고서 시집을 오는 게 맞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희 부모님은 못하는 걸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요리 못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장점을 찾아주셔요. 제가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는데 앞으로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밥 차리세요. 뭐라고? 뭘 해? 아이고 뭐니나 맹랑한 것 좀 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네 일을 나한테 미루는 거냐? 미루다뇨. 원래부터 제 일만은 아니었는걸요. 어머님이랑은 저랑 같은 여자고 어떻게 보면 같은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한테 계속 요리 가르쳐도 실망만 하실 텐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라서 제 말투가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솔직한 성격 때문에 이득 본 경우가 더 많아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이라고 제 속마음을 숨기며 아부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말을 잃었고 그 뒤로 제게 음식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제가 요리하는 걸 남편과 시부가 기를 쓰고 막았거든요. 아마 시모는 제가 너무 솔직해서 더 못살게 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뒤로 요리를 제게 맡기지 못해 심통난 시모는 제가 하는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매시간 식사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봐요. 허구한 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썼던 걸레는 일일이 삶아서 널어놔야 된다고 하고 락스를 몇 대 몇 비율로 섞어서 문질러야 되고 의자 밟고 올라가서 선반 위에도 닦아야 되는 거라고 지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길게 고나리질 못했던 이유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시부와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만 스트레스가 차고 넘쳤고 시모 말이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은 적 없는 며느리라는 걸 저를 따라다니며 불평했어요. 임신하고 집안일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다. 오히려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더 애기한테 안 좋은 거야. 원래 하던 일은 하는 게 좋겠구나. 네가 아무리 애 가진 몸이라지만 늙고 병든 내 몸뚱아리보단 건강할 거 아니니? 네, 집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좋겠죠. 의사 선생님이 너무 허리 숙이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진 집안일 해놓을 텐데 만약 못한 부분 있으면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얘 봐라. 내가 그걸 왜 도와주니? 애초에 내가 식사 담당하면 네가 알아서 집안일 한다고 했지 않아? 청소 잘한다고 유난히더니 그새 잔머리 굴리는 거 봐. 잔머리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 몸이 예전만큼 못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내키지 않으시면 두세요. 대신 전 분명 예전처럼 깔끔하게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집안일 쉴 생각 말라는 걸 말해주러 온 듯한데 제가 적반하장식으로 나가니까 되레 시모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불쑥 제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가다가도 시모 표정을 보면 아차 싶어 뒤늦게 어색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토라져서는 획 돌아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합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임신을 거듭하여 4년의 세월을 보냈고 아이 4명을 낳았습니다. 나란히 아들 둘, 딸 둘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어린 영혼들이 집안에 뿔뿔 기고 돌아다니니까 시부는 행복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것처럼 매일을 들떠 계셨죠. 제게는 남편보다 시부가 훨씬 가정적이었고 육아의 도움을 많이 받은 식구였습니다. 시부 덕분에 지난 4년간 제게는 막 어려운 고비는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소냇가시처럼 거슬렸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애아빠는 육아에 관심 밖이었고 시부만큼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고민거리였어요. 당신 다음 달에 막내 100일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거 알아? 미리 연차낸 거 맞지? 작년에 셋째 기념일 잊은 것처럼 같은 짓은 반복하지 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번엔 당연히 미리 회사에 말해뒀지. 그리고 그거 내가 회사 바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잖아. 아직도 담아두고 있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 반복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버님의 반만 닮아봐라. 애들이 아빠 말고 할아버지만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반성 좀 해. 아빠 노릇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회사 다니면서 피곤한 거 압니다. 그래서 절대 평일은 남편에게 보채거나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면 제가 나서서 남편이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줍니다. 그리곤 주말에 하루 정도만 남편에게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정말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노력마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세상 만사 모든 걸 제쳐두고 사랑꾼인 척 다 하더니 아이를 낳고 나면 항상 저렇게 시든 꽃처럼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시부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다자녀를 데리고 시댁에서 숨 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란 타이틀을 달았다면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한 번쯤은 아군 없는 삶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시부가 있는 덕에 그나마 저는 남들보다 괜찮은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시댁에 적응이 되려던 때에 저의 아군 시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존재 같던 시부가 사라지니 제게 남은 건 물 없는 사막뿐이잖아요. 얼마나 갑갑하고 건조한 집안이겠어요. 문득 제가 미혼 때 시자 가족을 꺼려하며 고민 많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는 본격적인 이혼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 때문에 저한테 차마 선 넘는 짓까진 못하고 눈치 봤던 시모가 살판 났다는 듯 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모의 등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동물의 왕이 없는 상황에선 이빨 빠진 사자도 사자라고 시모는 그동안 제게 표출하지 못했던 쓴소리를 제대로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차리는 것도 다시 제 몫이 되면서 시모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왕비처럼 제게 지시하고 간섭하기만 했죠.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살림이 안 돌아가는 수준으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마저 돕지 않는 육아까지도요. 시모가 얼마나 지독했는 줄 아시나요? 제 음식 맛이 똥이어도 참고 먹더라니까요. 아, 엄마가 밥하라고 했지. 왜 자꾸 와이프 시켜?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집에서 밥 못 먹어. 내가 손가락 관절이 나빠져서 더 이상 칼질 못해. 그리고 음식 못한다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나 죽고 나서는 뭐 먹고 살래? 매일 돈 주고 바깥 음식 먹을 거야? 시모의 잔소리는 저를 저격하는 것 같으면서도 남편도 함께 싸잡아 닥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한테 주방 일을 떠맡기겠다는 시모의 의지가 제 눈에 너무도 잘 보였어요. 시모의 굳건한 주장을 들은 이후 남편은 제가 밥상을 차리면서부터 바깥에서 먹고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저의 경우 시모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아이 넷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걸로 모자라 남편 내조에 시모 고나리질까지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고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생리통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열이 팔팔 끓어서 식구들 아침은 당연히 챙기지 못했어요. 식구들이라기보단 시모 밥상이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아픈 줄 알았던 남편은 자기는 원래 제 요리 안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시모가 뭘 찾는다면서 그것만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엄마가 미역국 끓일 건데 미역이 안 보인대. 최근에 자기가 주방 정리했다면서 냉장고까지 뒤져도 안 보인다는데 혹시 어디다 뒀어? 아, 미역 다 떨어졌어. 어머님한테 앞에 슈퍼 나가면 3,000원치 판다고 해. 머리 울려 죽겠으니까 웬만하면 나 깨우지 말라고도 전해줘. 그래. 근데 미역 같은 건 미리 좀 사놓지 그랬어. 엄마 다리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바로 앞 슈퍼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왜 갑자기 안 먹던 미역국을 찾고 난리냐고. 그것도 하필 내가 아파 죽겠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여기서 더 물어보면 짜증낼 것 같으니까 가서 오늘만 다른 거 좀 드시라고 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건들지 못했는데요. 웬만큼 했으니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을 나가서 시모랑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남편더러 저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미역 좀 사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저한테 전하러 왔다는 게 어이없었어요.
결국 제가 짜증을 확 내버리자 그 뒤로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출근한 듯 했습니다. 약 먹고 푹 잔 거라 좀 괜찮아져서 정오쯤에 방 밖을 나가보았는데요. 거실 꼬라지를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이랑 현관 쪽 여기저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장난감부터 살림 물건들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모는 애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살을 했던 탓에 식은땀을 흘려서 몸이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는데 집안 꼴이 엉망진창인 걸 보니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두시면 어떡해 해요? 어른이 있는데 집안 꼴이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으면 애들 좀 봐주시지. 뭐야? 시애미를 점심까지 굶겨놓은 사람이 뻔뻔하기도 하구나. 네 애지 내 애니? 내가 네 애를 뭐하러 보겠어? 대체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네가 내 시애미라도 돼? 어떻게 감히 나를 나무랄 생각을 해?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 다 치우는 건 어른 몫이잖아요. 아직 큰애가 겨우 4살인데 애들이 질서가 어딨겠어요? 생각이 있으시면 애들 좀 자제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가 생각이 없어서 애들 관리도 못한다. 그거 아니냐? 아주 못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게 됐는지 모르겠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아주 편할 날이 없어. 애새끼들만 숨풍숨풍 나와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어머님, 자꾸 우리 애들 남 취급하시는데 애들 어머님 손주들이기도 해요.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시더니 이제 어머님이 한자리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개밥 보듯 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피가 섞인 손주들한테요. 저도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몸살기가 막 가시는 상태라 여전히 예민해서 말이 평소보다 더 세게 나가버렸습니다. 저 같아도 제 말에 상대가 화가 났을 것 같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 머리끝까지 열받은 시모가 찍소리 않고 노려보더군요. 말실수했다는 걸 알아서 바로 사과하려고 했던 저는 그만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날아오는 리모컨이 제 얼굴을 강타하는 바람에 한쪽 눈꼬리를 다쳤고 너무 놀란 저는 악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어따 대고 큰 소리야? 어차피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쪽 안 보인다고 뭐 문제 되겠어? 차라리 네가 앞 못 보는 장님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진 않았을 거다. 시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시모의 행실에 충격을 먹고 당장 행동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피가 나는 상처를 치료했어요. 마음 좀 추스리고 거실에 어질러진 아이들 장난감을 정리했죠. 그때까지도 시모는 방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리모컨을 한 대 맞으면서 시모한테 심한 말 했던 걸 사과할 생각이 싹 사라졌거든요. 중간에 제 기분 정리할 여유도 없이 시모랑 다시 마주했다면 시모에게 제 감정을 모조리 표출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론 저도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아이들이랑 방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상황 설명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귀가하고 온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하여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황 설명을 마친 것 같더군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한테 애 안 봤다고 잔소리했어? 애는 당신이 봐야지. 왜 육아를 엄마한테 밀어?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울어? 어머님이 우셨다고? 어머님 참 무서운 사람이다. 날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 만든 사람이 어머님인데 울어도 내가 울어야지. 당신 날아오는 리모컨 맞아본 적 있어? 나
친정 부모한테도 매질 한 번 당해본 적 없는 딸이거든? 이거 조금만 잘못 맞았어도 실명됐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화를 내려다가 급 당황을 하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제게 리모컨으로 무력을 행사한 줄을 몰랐겠죠. 시모가 그걸 자기 입으로 말했을 리 없으니까요. 당황하며 잠시 말을 잃은 남편은 전보다 언성을 낮추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말투 센 거 아는데 엄마한테 좀 살살 말해줘. 엄마 여린 사람이라서 상처 잘 받아. 아빠 그렇게 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에 성내지만 말고 한 번씩 방도 들여다봐주고 챙겨주면 엄마도 당신 좋아할 거야. 이제야 말하는데 저는 이런 입에 바른 발언들이 참 웃겨요. 남편이 저더러 시모가 불쌍하고 여린 사람이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시모 아들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남편은 자는 시간이나 출근하는 시간 아니면 집에 붙어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시모에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어라.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평소 친구랑 술도 자주 마시고 주말에 일 없을 때도 굳이 친구한테 연락 돌려서 만나러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날에는 방에만 들어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늘상 시모에게 무관심하고 방문 한번 열어본 적 없는 불효자이죠. 하긴 자기 새끼도 나몰라라 하는 남자가 자기 엄마라고 어디 돌아보겠습니까? 저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남편 말을 매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는데요. 한 번은 시모가 개모임 사람들끼리 놀러 간다고 1박 2일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또 입으로만 효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쯤 도착했을라나? 여기서 목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더라? 당신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 도착했는지 지금 해보지. 시간이 몇 시인데 도착하셨겠지. 벌써 저녁 먹고 한잔하면서 놀고 계시겠네. 어머님이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 좋게 놀러 간 곳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해봐. 엄마가 서운한 티 낸 걸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나이 들면 다 갱년기 온다잖아. 몇 살이라도 젊은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며느리가 챙겨주면 개모임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고 좋잖아. 엄마도 으쓱해질 거고. 이런 게 바로 불편한 관계 완화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이럴 때 점수 좀 따보지 그래? 남편은 항상 저런 식으로 저를 살살 굴려가며 자기 엄마를 입으로만 챙겼습니다. 입으로 효도하는 거 누가 못하나요? 입으로만 효도하는 게 효도이긴 한 건가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용돈 안 주는 건 저나 자기나 마찬가지이면서 남편은 마치 자기가 엄청난 효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스트레스고 꼴불견이라니까요. 남편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됐다고 점수 안 따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친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친정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친정 부모 욕까지 들어야 마땅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효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불효자인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철부지가 딱 너처럼 멋대로 행동하거든.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리잖아. 어머님을 챙겨도 내가 더 챙겼어. 당신이 나한테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철부지의 불효자 같은데. 야, 원래 부부면 한쪽만 해도 효도인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왔으면 당신이 하는 효도가 곧 내가 하는 효도랑 같은 거라고. 내가 안 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처가 식구들한텐 전화 한 통을 안 했대? 당신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연락 한 번 안 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봐. 하여튼 생각이 어리다 어려.
아무리 그래도 처가랑 시댁이랑 같냐? 처가에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보여드리러 가잖아. 원래 처가 어른들한테는 그 정도만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출가 외인인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남편의 문논리에 저는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 출가 외인? 언제적 문화인가요? 그건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할 때이겠죠. 그러니까 먼 과거, 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시부도 똑같이 외동이었다는데 시부는 제게 정말 가정적인 남자로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큰 남편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자랐을까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시부도 남편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남편 말을 계속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 잊을만 하면 자꾸 시모한테 이것저것 해주라고 대리 효도를 시키니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말대로 시모한테 효도를 한번 해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모한테 효도 한번 해보겠다고 미리 언지를 주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얼척없는 칭찬을 해주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획한 효도가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장 보러 가는 거 귀찮고 잔소리 많아서 짜증난다고 저더러 대신 다녀오래요. 기름값도 안 주면서 차 꼬박꼬박 태우고 가는 게 싫다네요. 저랑 오붓하게 걸어서 장 보러 가요. 애 같은 짓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은근히 철부지 짓이 어른들 속 뒤집어 놓는데 최고라는 걸요. 저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토시 하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했어요. 평소 남편이 시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평까지 굳이 설명해 준 뒤에 효도를 했습니다. 시모 앞에서 미소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목소리도 상냥하게 만들었죠. 시모는 자기 외동아들의 속마음에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 안 흔들리는 척 하면서도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요. 그게 가장 티났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빨랫감 문제에서 발생했어요. 시모가 입었던 옷을 빨래 바구니에 넣고 있더라고요. 원래라면 같이 세탁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 남편이 저한테 시모 옷이랑 자기 옷을 구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저는 또 시모 뒤를 쫓아갔죠.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했네요. 남편이 어머님 옷이랑 자기 옷이랑 섞어서 빨지 말래요. 어머님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난다면서 그 냄새가 자기 옷에 밴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옷 제가 따로 빨아드릴게요. 시모는 이때가 제가 봐왔던 표정들 중 가장 불쾌감이 드러났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뭐 하나 해줄 때마다 시모를 향한 남편의 불평을 갖다 붙이니까 나중에는 아예 표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말수는 줄어갔어요. 또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항상 마중하던 시모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 드나드는 시간에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원래부터 시모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밖에 나오든 말든 아예 모르고 있었죠. 당시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점점 모자 관계가 벌어지는 것이 보여서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쉴 새 없는 대리효도 발언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멈출 수가 있나요? 게다가 시모는 남편한텐 찍소리도 안 하면서 한 번씩 제게 감정풀이를 하는데 둘이서 저를 잊을만 하면 못 살게 구니까 어디 저도 참아줄 순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불편한 효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놀러 간다는 시모가 남편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시모가 남편에게 쓴소리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금 몇 장을 더 꺼내면서 더 이상은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고 내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시모한테는 못마땅한 액수였나 봐요.
이미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시모가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제 눈에 들었지 뭡니까. 저는 나중에 시간 여유를 봐서 돈을 챙겼고 시모 방을 찾아가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하루 종일 어머님 돈 많이 쓴다고 누구를 닮은 건지 소비 습관이 꽝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다 눈치가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용돈 좀 더 찔러드리려고요. 괜히 남편한테 더 달라고 해서 욕먹지 마시고 이거 챙겨가세요. 이번에는 시모가 좀 제대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시모가 장롱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들더니 방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선 남편 얼굴에다가 돈 봉투를 던지더라고요. 이 썩을 놈아, 가져가라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네 돈 안 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더니 애미한테 그깟 돈 하나 쓰는 게 그리도 억울했냐? 이 불효 자식. 왜 이래 엄마? 미친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얼굴에다 뭘 던지는 거야? 와이프한텐 리모컨 던진 걸로 모자라 나한테까지 던져?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그래 미쳤다 이놈아. 감히 지 애미를 짐짝 취급해? 썩을 놈. 그리 애미가 보기 싫으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여기 내 집이니까 나 보기 싫으면 나가 살아. 시모의 성화에 남편은 앞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시모에게 짜증을 버럭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이미 닫혀버린 문에다 대고 계속 남편 욕을 해댔는데요. 저는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내내 연락이 없더니 몇 시간 뒤에 알아서 귀가를 했는데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저는 막 막내를 재우고 온 터라 손에 젖병을 든 채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냐고 나무랐는데 남편은 저를 밀치더니 그대로 시모 방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고 있는 시모를 향해 고함을 쳐서 깨웠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난 시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건 저도 놀랐기에 쫓아가 남편을 말렸는데요. 남편이 저한테도 욕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친정까지 들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꼭 노땅들이 이래요.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늙고 병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엄마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게 뭐야? 듣자 하니 남편은 직장에서 늙은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듯 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직장 내 스트레스가 부딪혀서 이렇게 폭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한테 대신 효도를 시킨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겠죠. 그것까진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친정 부모를 욕하는 걸 봐줄 순 없었어요. 육아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세상에 힘든 사람 자기 하나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남편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 친정 부모를 욕했다는 것에 화난 저는 들고 있던 애기 젖병으로 남편 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남편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잘못된 건 혼이 나야 하니까요. 술기운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남편은 그대로 벌러덩 쓰러져 버렸고 점점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시모 챙기기 귀찮다고 욕을 읊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최악이었죠. 시모는 진심으로 충격받아 자기 아들의 가슴팍을 두어 번 팼습니다. 그리곤 화딱지 나는지 베란다로 가서 분을 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저도 실망 많이 했어요. 어머님도 놀라셨죠? 사실 남편이 제 부모님 욕은 속으로 했을지 몰라도 어머님 욕은 저한테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게지. 자식 꼴마저 저 모양이니 안 되겠다. 너희 그냥 분가하거라.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저런 자식 나도 필요 없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욕하는 남자를 쪽팔려서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잖아요. 이미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친정한테 불효인걸요.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살면서 남편한테 효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자기가 효도하기 귀찮다고 저한테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얼척없어하는 시모에게 저는 빙긋 웃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고 기절해 있는 남편 배 위에 올려놓았죠. 이렇게 갑자기 시댁을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마침 타이밍이었던지라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가 없었는데 친정까지 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택시도 잘 안 잡히는 곳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짐이랑 어린 아기들을 넷이나 달고 있으니 사람들이 택시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친정으로 갔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다른 사정은 일부러 묻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모한테 상황 설명을 다 듣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성질을 내다가 회유하길 반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가벼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선택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기에 남편의 반성이 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 답변을 남겼는데요.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소송할 거라고 그게 더 불효일 텐데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 일주일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 때야 합의서에 도장 찍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변호사와 면담을 가져봤나 봐요. 저한테 별다른 소송 얘기는 언급 안 하는 것을 보니 변호사도 남편한테 불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혼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웠을 뿐 막상 이혼은 간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 시모와 남편의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말에 시모가 나서서 남편한테 나는 네 애 돌볼 생각 없다고 네가 일 그만두고 돌볼 거 아니면 나한테 애 떠맡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지 뭡니까. 아이들 4명을 키울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결국 제게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깔끔하게 청산하고 현재 애들 넷과 함께 친정으로 내려와 산 지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아이들 입장이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잃게 되었고 애들한테는 아빠의 존재가 훗날 필요할지 몰라요. 과연 제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우선은 저에게 남편의 빈자리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온 저를 잔소리 한마디 얹지 않고 받아준 친정 부모님께도 무척 감사해요. 다 큰 딸이 자기 인생 하나 잘못 가꿔서 다시 부모 품에 돌아간 건데도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잘 왔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봤던 불효자식처럼 되지 않기 위해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딸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고자 마음먹었던 그날처럼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평생 마음 바쳐 모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식구들의 세월에 아픔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청취자분들께서도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 후회 없이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